사춘기라고 그러죠. 중2병. 그렇죠. 네. 극심한 중2병과 네.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거 되게 어려워요. 우울증은 전 연령에 걸쳐서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약 10%. 여자는 약 15%, 남자는 10% 조금 밑에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울증이 더 유병률이 높은 연령대가 있습니까? 보통은 우울증만 본다면요. 갱년기, 노인 네. 두 개의 피크를 보입니다. 보통 20대, 30대 피크 하나 보이고 네. 나중에 50대 올라가면서 노인층에서 한 번 더 네. 피크를 보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 우울증이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층은 주로 이제 우울증이 신체적 불편감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면 그게 신체적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들은 주로 이제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데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특징적인 게 이 우울한 기분을 자기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거나 그거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예를 들어서 탈선 행위를 한다든가 가출을 한다든가 음주, 흡연, 사회에서 금지된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표현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탈 행위 자체가 보인다 하면은 우울증을 그럼 의심해봐도 되는 겁니까? 그게 심각한 정도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일탈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 있는 친구가 아닌데 모범적인 친구가 갑자기 그런 일탈 행위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제일 의심하는 사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고 청소년들의 그런 일탈 행위가 사실은 그게 우울증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게 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가정 내 불화가 생긴다든가 학업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대인관계나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도 치료나 상담의 대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심각한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들의 그런 사춘기라고 그러죠. 중2병. 그렇죠. 네. 극심한 중2병과 우울증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어렵고 만약에 제 외래에서 오는 경우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활의 패턴을 가져왔는지를 쭉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하고 모범적인 친구가 어느 시기에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면 뭔가 이모셔널한 트라우마가 있든 뭐가 우울증이 있든 그런 것들을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쭉 자라온 여러 가지를 좀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속성 같은 것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있는 경우에는 계속 우울하거든요. 몇 주, 몇 개월 계속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저희들이 구별하는데 실제로 그냥 보시기에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청소년의 일탈 행위도 좀 심하게 되면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게 2차적인 우울증이라든가 가정에서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상담을 좀 받아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그걸 먼저 권하고 싶네요.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라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좀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 혹시? 보통은 자기가 우울증이 있으면 자기가 괴롭고 힘든 거를 분위기가 된다면 얘기를 합니다. 보통 또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다 그래 뭐 어렸을 때는 다 그런가 공부나 해 뭐 이런 식으로면 애가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말한다면 그냥 청소년 일탈은 나는 그게 즐거워. 나는 공부하기 싫어. 뭐 이런 식의 그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고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힘들어. 나 불안해. 나 죽고 싶어. 이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걸 표현해가끔 하는 게 중요하죠. 제 어릴 때는 일기장을 좀 훔쳐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출이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대화가 단절이 되죠. 사춘기면 이제 인격체로 대화해야죠. 그래야 본인 자녀가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청소년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간을 좀 길게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부모까지 감정적으로 하면 힘드시니까 그러지 마시고 길게 보고 좀 중립을 지켜가면서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청소년이 일탈이든 우울증이든 그렇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네. 혹시 인간관계에서 조언이 있으실까요? 우리나라는 친분 사회가 아주 강하게 좀 그렇죠. 관련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따돌림이 당하면 안 된다는 불안감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친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마냥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무인도에서 살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예 무시하는 방법이 있고 건전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뒷담화하면서 욕할 수도 있고 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다 떨면서 좀 푸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환자들한테 특히 청소년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가 주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도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너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사랑해 주겠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울증은 그러면은 이게 치료할 수 없는 병 아니냐? 자꾸 재발되는 우울증 환자를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병원에 오면 환자가 좋아져서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고 했는데 안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계속 오는 사람은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평생 유병률을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번 이상의 우울증 경험할 가능성이 10%라는 거고 재발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3%입니다. 자기가 그 시기에 그걸 잘 넘기고 하면은 또 평생 문제없이 사시는 거고요. 재발이 잘 되는 사람들은 치료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약 안 먹고 그냥 편하게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거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못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왔으면 자기가 자기 관리 잘하고 식사 조절하고 체중 빼고 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경도의 고혈압 환자들은 약 안 먹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울증도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재발을 더 합니다. 보통은 저희들은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를 하면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약물로 의해서 저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조기에 중단하면 다시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치료할 때는 1년 정도는 꼭 치료를 권합니다. 넉넉하게.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계속 증상이 없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약을 중단해 보고 재발되는지 보고 이렇게 하고 괜찮으면 이제 병원에 안 오시고 약을 중단하고 관찰했더니 다시 재발하신 분들도 왕왕 있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발성 우울장애로 저희가 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한다.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하죠. 우울증과 대비되는 조증은 어떤 겁니까? 조증은 말 그대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항상 유쾌합니다. 기분이 즐겁고 그리고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벌리죠. 나는 이런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하면 비드어서 막 뭘 사죠. 펑펑 돈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 에너지도 같이 올라가서 피로감을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잠을 밤새도 나는 필요하지 않다. 성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도 막 업되고 올라가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증인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완전히 업됐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경조증입니다. 조증은 보다는 약하게 오는 경조증이 있는데 경조증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조증이 지속이 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집중력도 좋고요. 머리 회전도 잘 돌고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경조증이 지속가면 좋겠는데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경조증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며칠 사이에 딱 떨어집니다. 아니면 길어봤자 몇 주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경조증이 있을 땐 당연히 기분 좋은데 병원에 오겠어요? 나 기분 좋아서 병원에 온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우울할 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조증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오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울증이라고 진단받고 나중에 2~3년 뒤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울증 진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몇 가지 팁은 있어요. 보통 우울증은 아까 제가 20대에도 피크가 있지만 더 큰 피크는 주로 장년층, 노인층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울증은 압도적으로 20세 그 중반 압도적으로 피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40 넘어서 조울증 생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우울증 증상이 빨리 나타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은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집안 내력도 좀 많습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이 많은 거에 반해서 조울증은 가족력이 꽤 많습니다. 예. 우울증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울증, 기분을 올려주는 항우울제가 기본 약물입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조울증,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기분 조절제라는 걸 씁니다. 기분 조절제는 뭐냐면 우울한 거는 올려주고 들떠 있는 거는 낮춰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분 조절제고 우울증 환자는 항우울제는 아래에 있는 걸 올려주는 거죠. 만약에 조울증 환자, 양극성 장애 환자한테 항우울제를 쓰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조증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렇게 기복이 더 심하게 만듭니다. 경과를. 그래서 양극성 장애 환자한테 항우울제 단독 사용은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처방이죠. 그리고 그런 처방만 항우울제 단독으로 처방하면 그거는 문제 있는 처방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제 노인들도 사실은 우울증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네네. 옛날에는 수명이 이게 길지는 않았으니까 네.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기에 겪어야 될 신체적 질환도 늘 뿐만 아니라 노인기에 겪어야 될 정신적 질환도 더 많아지죠. 그 대표적인 게 치매죠. 치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기능 저하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가족이란 단위가 있었지만 요즘은 다 근데 각자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모시는 세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립에서 오는 우울감도 노인성 질환에 증가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로 오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가 좀 어떻게 그 접점이 있습니까? 구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그 신체적 기능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뇌의 회전 능력, 지능적인 발휘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치매 초기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우울증 자체가. 또 하나는 치매 초기에 우울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치매 초기 증상 자체가 우울증이고 그게 진행이 되면 이제 치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수한 우울증인지 아니면 치매 초기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게 구별이 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치매 안심과 관련된 국가 정책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된다면 보건소에 가서 선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권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주변 여러 가지를 좀 봐야죠.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도 좀 우울증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 재발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던 분이 좀 저러신다. 그러면 조금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될 거고 치매는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 비해서 우울증은 한 번 나타나면 보통 몇 주, 길면 몇 개월. 그 다음 또 괜찮아지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건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치매는 그런 좋아지는 시기가 없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올 봄에는 이 정도였는데 올 가을 때니 더 심해졌네. 그러면 이거는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럼 우울증보다는 치매 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별검사를 받는 게 낫겠죠. 특징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노인한테 보이는 이거 우울증 같다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신체적 불편을 많이 하세요.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저기 불편한 걸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성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인지기능의 저하. 이게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이죠. 두 가지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인지기능 저하를 얘기했는데 치매 환자분들은 대부분 과거 기억은 잘하는데 최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옛날 10년 전 기억을 저렇게 잘하시는데 치매일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울증은 그런 패턴은 잘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다 떨어져 있고 어제도 기억 잘 못하고 한 달 전도 잘 기억 못하겠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런 특징도 좀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조현병이 사회 문제가 네네. 한동안 됐었잖아요. 네네. 이게 범죄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는가 하면은 조현병과 범죄율과는 상관이 없다. 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병 환자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범죄와 관련해서 이슈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범죄 유형별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현병 환자가 배임 횡령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폭력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 중에 폭력과 폭행 중에 조현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그거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병 환자가 나타나는 폭력 행동이 우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지 그 자체가 더 위험성이 높은 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조현병 환자나 폭력적 연소면 저 환자가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만 네가 저 환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네가 무서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어떤 폭행하는 액팅아웃을 한다. 이유 없이 액팅아웃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환청이 있다든가 망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정신과 의사라면은 환자를 이해한다면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과 시기에 폭력적 행동을 하니까 이게 저 이상 행동으로 보이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죠. 옆집에 조현병 환자가 살 수도 있고 네. 국내에 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환자를 일반인들이 대할 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국민의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혹시 2007년도에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조성희 사건 아세요? 그 총기 난사 사건. 총기 난사 사건. 한국인이면서 그 친구도 조현병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버지니아 공과대학에 그날을 기념하고 잊지 말자고 해서 식수를 했대요. 33그루가 있답니다. 희생자 수만큼. 네. 근데 조성희 거도 한 그루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망자는 32명이었는데 조성희가 자기가 자기 자살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자살했죠. 그래서 33명이 세 그루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의 피해자다. 저 사람도 병의 피해자일 뿐이지 우리가 미워하고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미워할 거고 우리가 원망해야 될 건 병인 거지 그 사람 개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위험해 보고 대부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잘 눈에 안 띄는 이유는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약을 잘 먹고 그러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도와주도록 해야지 막 무섭고 막 피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병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